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기타 세계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사 개론적인 측면하고 심화적인 측면을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올해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교육론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가 또 이제 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타 세계사. 그래서 서양사하고 서양사 개론적인 거하고 심화적인 거 할 때 기타 세계사는 빼두었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양사에 대한 어떤 흐름이 조금 깨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타 세계사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타 세계사 내용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타 세계사의 내용을 이제 또 하나의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각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타 세계사 시간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타 세계사는 이제 뭐 시험에 이제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뭐 워낙에 올해의 경우 올해 대비 시험은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문제 정도 예,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타 세계사도 꾸준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대 이전의 기타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화의 어떤 과정과 또 뭐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서양 세력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아시아 문명권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아시아 문명권,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 서양사 처음에 시작할 때 동방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으로 우르라든가 라가시 이 그러한 도시 국가를 건설해서 문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카디인, 아무르인 등 계속 여러 민족들의 침입이 잦죠. 아무래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지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형이 개방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민족이 이제 쳐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이 종족의 그 집권 변화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관과 군인은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 평민과 노예는 피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의 흥망이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관이 발달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천체에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 태음력, 육십진법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바빌로니아 왕국, 아무르인이 중심이 되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 때 수메르의 옛법, 예, 그래서 우르남무죠. 수메르의 예법. 이것을 집대성해서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예법을 이제 원래는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고 이 우르남무 법전을
내용들을 이제 묶어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게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뭐 역사는 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도시국가를 통일한 통일왕국에 들어서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집트는 사방이 바다나 사막으로 폐쇄 지형이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침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년 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될 때까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변천과 함께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상당히 권력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막강한데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칭하고 살아있는 최고신으로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파라오가 뭐 이념상으로는 그렇죠. 전 국토 소유 그리고 신관과 관료를 거느리면서 관계사업을 추진했고 예, 그러면서 예속적 농민으로서 공납 부역의 의무를 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집트는 뭐 워낙에 이제 왕권이 강력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화적 측면으로는 나일강이 범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또 그 농업적 측면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시에 인간의 생사 반복, 영원 불멸 사상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한 미라도 제작을 하게 되고 피라미드 건축으로 해서 우리가 내세 사상이 이제 이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사자의설을 무덤에 넣는 풍습도 만들어지고요. 또 상형 문자 사용을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태음역이고 이 이집트는 태양역이죠. 예, 측량술, 기하학, 십진법, 의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것이 이제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집트 문명이 크게 역사 시기의 초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그들의 어떤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집트는 오랫동안 유지를 어쨌든 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워낙에 많은 왕조들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많은 왕조들의 교체와 또 여러 나라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최초로 통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통일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소아시아와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예,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전술을 배워서 기병대를 조직하고 무엇보다도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원전 7세기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철제 무기 그리고 기마 전술 예, 그리고 뭐 전차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페르시아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워낙에 이제 그 복잡 다난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형을 통일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민족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결국은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4개국으로 분열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뒤를 이은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525년부터 기원전 313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이들은 피지배 민족이 고유의 관습이나 종교, 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관용 정책에서 이제 뭐 키루스 대왕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200년 동안 통일과 번영을 누렸고, 그랬을 때 이제 절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리우스 1세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눠서 총독을 파견하면서, 예,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주요 도시였던 수사와 니네베와 사르디스를 잇는 도로를 닦게 됩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것을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의 길을 통해서 제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도로가 닦여 있기 때문에 교류 그리고 상업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도로 또 역참을 정비했고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함께 화폐 통일을 하면서 강력한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믿는 종교가 주로 이제 조로아스터교였죠.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가 창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로아스터는 불, 비, 태양을 숭배해서 우리가 배화교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 해서 배화교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한 분 참신 아우라 마즈다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제 이원론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선한 신과 착한 신이 있어서 이 둘의 싸움이고 그랬을 때 악한 쪽으로 기울면 영혼이 지옥으로, 선한 쪽으로 기울면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조로아스터교가 내세운 게 이제 최후 심판론이 있습니다. 또 천국과 부활의 개념이라든가 또 구세주 출현 등과 같은 것이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종교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게 파르티아죠. 예, 파르티아는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로마하고의 관계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예. 파르티아는 11개 유목민이 건국한 왕조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인도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합니다. 이 파르티아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이점이 아주 그 교충지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 시대 그리고 로마, 서양의 로마 제국과 중국의 한나라를 잇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이 그들 간의 비단 매매를 중개해서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이들이 믿었던 종교는 미트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외래 종교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할 때 외래 종교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내용을 쓰게끔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미트라교 쓰는 게 나왔었습니다.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미트라 숭배 신앙이 동서세계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미트라는 중재자이고 계약과 상호간의 의무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미트라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바로 이 비단매매 중개무역의 길을 통해서 쭉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미트라교의 전파가 파르티아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서서히 쇠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선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를 잇는 것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의 막 그 작은 민족들, 그 부족들이 이끄는 그런 또 모습들도 있는데 어쨌든 통일적인 모습에서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교원 후 226년부터 651년까지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기가 후기로 가면은 바로 이제 비잔틴 제국하고 관련되는 시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이민족 침입에 시달릴 때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뭐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있긴 있지만 이란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한 대단한 그 문명을 이룬 그런 이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예,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동서 교역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로마 제국 그리고 비잔틴하고 또 대립을 하기도 했고요. 동쪽으로는 쿠시안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호르스 1세는 사막길, 바닷길까지 장악하고 인도와 중국에서 오는 물자를 페르시아로 다 모아버립니다. 또 조라스터교가 국교였고 크리스트교와 불교 등 외래 종교가 전해지면서 이들을 융합한 마니교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동방으로 올수록 많은 여러 종교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건축과 공예가 발달하고 은그릇, 유리, 또 견직물, 도자기 등의 기술을 이슬람 세계와 동아시아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마니교 한번 보죠.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마니가 계시를 받아서 창시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아담 아브라함, 석가모니,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니는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선과하게 이원구조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뿌리로 쫙 이렇게 다 올라가면 조로아스터교로 많이 귀착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선과 악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악이 선을 공격하면서 세계 혼란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마니교에서는 금욕적 생활을 해야 되고요. 육식, 음주 금지, 그리고 불교 영향을 받아서 살생을 금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식물의 생존을 중요시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선교 초기부터 교리를 전 세계에 전파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많이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교세가 확장되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확장돼서 예, 로마,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전해지는데 중국에서 명교로 불리는 게 바로 이 마니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집트는 오랜 기간 유지했고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많은 변천을 이렇게 이제 쭉 거쳐오는 거죠.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예,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랫지역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한번 보죠.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 6세기경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대립할 때 그 대립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이용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종래에 이용되던 육로가 막히면서 새로운 교통로를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메카나 메디나 등 해안 도시들을 해안 쪽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무함마드가 신비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유일신 알라의 예언자로 여기면서 이슬람교를 610년 완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신 숭배를 부정하면서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일신교 사상이죠. 예, 알라에 귀의하고 신이 정한 규범인 코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다라는 교리와 함께 예, 혈연, 인종,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이슬람교를 이제 보수 귀족들이 기존에 있던 귀족 세력들이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메카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선교 활동을.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메디나로 피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슬람교가 발전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61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지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헤지라 이 메디나로 피신한 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622년에 일어납니다. 메디나를 거점으로 해서 신정국가 체제인 움마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슬람교를 전파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30년 나중에 메카에 이들이 다시 재입성하고 그러면서 이슬람 영향력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미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이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아주 급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슬람 제국은 4개의 시대로 일반적으로 나뉩니다. 뭐, 크게는 3개,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정통 칼리프 시대. 예,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시대, 즉, 세스 칼리프 시대, 또, 이 바그다드 중심의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 이제까지 해서 이렇게 4개인데요. 먼저 정통 칼리프 시대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이슬람 교단에서 공동체 새로운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종교 지도자죠. 선출된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정통 칼리프입니다.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칼리프가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정복, 대외 정복을 해서 아라비아 반도 벗어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위쪽 지역, 아래쪽 지역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주로 서쪽으로 이제 확장을 초기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칼리프 선출을 둘러싼 내분으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알리와 대립하던 우마이야 가문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수립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부터 750년까지로 이 우마이야 가문은 칼리프를 세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세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시리아 중심으로 좀 더 통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 중심으로 통치한다. 예, 그래서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북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중국의 당과 또 접경을 이룰 정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탄생했을 때는 주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면 요 이제 나중에는 동쪽이나 그 위쪽 지역까지 하나둘씩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의 핵심은 이 아랍을 내세우는 이슬람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에서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운 것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 우월주의가 수적으로 우세했고 또 열등한 대우를 받았던 비아랍인의 결국 불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서 이 분열 조짐을 보이게 되고요. 또 알리를 정통으로 여기는 시아파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불만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게 아바스 왕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그 알리의 그 사망과 연결한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자, 시아파하고 수니파. 일반적으로 시아파가 소수이고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니파가 이제 정통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아파는 알리를 무함마드의 정식 후계자로 보고 다른 칼리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수니파는 기본적으로 무함마드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 영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고, 시아파에서는 좀 더 무함마드와 관련 있는 그런 집안의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분열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슬람 제국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유목민족의 전투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했고, 낙타를 탄 이슬람 부대, 기마 부대가 침투가 어려운 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좀 더 정복을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복지 주민들이 오히려 이슬람 세력을 상당히 환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복지 주민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 칼,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서양이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 크게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만 지즈야라고 부르는 인두세를 부과해서 부과하고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 그랬을 때 이 종교적 관용이 오히려 이슬람으로 더 사람들을 유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과서에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천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면 이슬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비옥한 경작지, 공납지를 획득했고, 예, 그러면서 안정된 교역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성전이라는 의미의, 즉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의미의 지하드라는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또 전리품 획득의 목적, 이런 것들의 동기 때문에도 이제 영토 확장을 했고요. 또 국제 정세가 이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즉 오랫동안 비잔티움과 사산조 페르시아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쳐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여러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지배자가 누가 되든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슬람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보다 세금 문제가 크죠. 예,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때문에 과중한 과중한 세금 부담에 주민들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랬을 때 이슬람은 바닷길 무역을 통해서 얻은 부를 통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상당히 축소시켜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들의 생각을 이 이슬람을 수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내세를 강조한 상업활동을 경시했던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교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교육을 통한 이윤 추구, 그리고 자선이 중요한 하나의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상인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입니다. 예, 아랍 제국에서 이제 문제는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요 부분 시험에 이렇게 관련해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바스 왕조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아바스 왕조가 나왔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들이 하게 되냐면 그 이전에 우마야 왕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마야 왕조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오히려 알아두는 게 더 시험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 제국에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고요. 아바스 왕조가 무엇보다도 이 민족 차별 철폐, 그래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했죠. 예.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슬람 믿으면 다 아랍인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또 비아랍인들도 군인이나 관료를 등용했고 세금 제도에서 차별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이면 비아랍인들도 인두세를 면제했다라는 것이죠. 아바스 왕조는 아랍 제국에서 인종 초월해서 이슬람의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왕조의 수도를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우마야 왕조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중심이었다면 아랍 중심의 다마스쿠스에서 좀 더 동쪽으로, 즉 페르시아 쪽으로 옮겨와서 바그다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코란의 내용처럼 모든 이슬람 종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라는 이슬람 제국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창출을 하죠. 그래서 인종 의미보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며 스스로 아랍인으로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냥 아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랍인의 아랍화가 활발히 진행이 됐고요. 또 경제적 번영으로 이 아바스 왕조가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 교통로를 또 장악하게 됩니다.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 교육과 문화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이제 어떤 이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바스 왕조가 이제 제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너무 영토가 방대하고 또 중앙정부의 내분이라든가 지방 총독들이 할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서서히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이제 초기에는 요쪽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요쪽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바스 때는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또 이쪽 통해서 이쪽에 인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게 이제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그러나 동쪽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발전 경로를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편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이렇게 이제 세 시대를 지내요. 그래서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세스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시대를 거치는데 문제는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는 뭐냐라는 거예요. 후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후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종교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아바스 왕조하고의 어떤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이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워서 또 이제 성장하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 경험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의 발달과 교류를 보면 이슬람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이제 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슬람 문화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하고 있고요. 육로 바닷길을 통해서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형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란어, 아랍어를 공통으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페르시아와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이 발달했고요. 무엇보다 이슬람 건축이 또 상당히 발전을 했죠. 그랬을 때 아치 모양의 천장, 둥근 지붕, 첨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건축이 주를 이루고 모스크 내부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을 합니다. 이슬람교도는 그리스 철학을 또 무엇보다 키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제 뭐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서양의 중세와 연결돼서 나오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이제 아랍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주로 이제 스페인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스페인에 아까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서유럽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유럽의 스콜라 철학 형성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역으로 서유럽에 유입이 돼서 그래서 등장하는 게 나중에 우리 개론 심화에서도 이제 나중에 더 하겠지만 12세기 르네상스다. 예. 요게 이제 서유럽에서 등장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일야화,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천일야화가 있죠. 예, 세계 각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슬람은 무엇보다 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상인의 활동으로 전 세계 우수한 문화가 또 이슬람 세계로 흘러들었고 또 다시 퍼져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슬람 세계가 한때는 하나로 뭉치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분열을 하고 예, 그런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더 동쪽과 서쪽과 동쪽에 집중했다면 서서히 동쪽과 중앙아시아 쪽으로 더 이제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서아시아의 이 셀주크 투르크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바스 왕조가 분열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9세기 이후 아바스 왕조가 악화되고 약화되고 내분에 빠지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가 하나둘씩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들이 약화되는 사이에 바그다드 중앙정부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지방 총독들이 정치,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중앙아시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둘씩 세력을 모아서 이제 이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11세기 셀주크 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11세기까지 보통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까지 하나둘씩 확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쓰리 칼리프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파티마 왕조 하고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에 세워졌는데 10세기 중엽 이집트를 정복하고 카이로가 수도였습니다. 한때 굉장히 아바스 왕조를 능가할 정도로 세력이 컸는데요. 이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도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그리고 아직은 아바스 왕조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쓰리 칼리프 체제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셀주크 투르크가 1038년부터 1219년까지 등장을 해요. 분열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계가 11세기 셀주크 투르크 왕조에 의해서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통일하는 가운데에서 중앙아시아 유목 세력이었던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1055년 바그다드에 입성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세속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술탄 칭호까지 얻게 되죠. 그랬을 때 이들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동시에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귀찮고 또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탈취해 가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결국은 셀주크 투르크가 팔레스타인 점령을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결국은 이 서쪽에 있는 카톨릭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술탄이었던 말리크 샤 시대가 전성기고요. 이 시기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세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동으로는 천산산맥, 산맥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문제는 1157년 술탄 산자르 사후에는 서서히 여러 공국으로 분할하게 되고 이 나중에 결국 13세기가 되면은 몽골에 예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바스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몽골 제국의 데칸이었던 몽케이의 동생 훌라구, 가 사마르칸트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258년 2월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명맥을 유지하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이 지역에 일한국을 세워서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죠. 그러나 뭐 여기에 뭐 큰 욕심이 별로 없어서 이쪽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일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알아서 이제 이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제 이슬람이 어떻게 세력을 형성해서 나중에 하나 둘씩 이제 오스만 제국까지 가는지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겠습니다.